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 장소연입니다. 그 순간 펜이 떨어졌다. 25년 전 사라진 며느리, 죽은 줄 알았던 쌍둥이, 그리고 오늘 너희 둘은 형제다. 선택으로 완성된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산 항구 근처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카페 소연이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짭짤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강민은 카페 앞 테이블을 닦으며 시계를 훔쳐봤다. 오전 8시 30분. 어머니가 일어나실 시간이었다. 엄마, 약 드셔야지. 안쪽 작은 방에서 장소연이 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48세, 그러나 얼굴에는 60이 넘은 사람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지 벌써 3년째.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야 하고 약값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 넘었다. 미나, 너 오늘 면접이지? 괜찮아. 엄마 약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강민은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과 함께 약봉지를 건넸다. 하얀 알약 5개. 매일 아침 빠짐없이 먹어야 하는 생명을 이어주는 작은 것들이었다. 소연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24살 대학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신을 돌봐온 아들.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민희는 아직도 이 좁은 카페에 갇혀 있었다. 민아, 응? 오늘 면접 꼭 붙어야 한다. 강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자신도 없었다. 서원문화재단.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지원재단이었다.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다고 했다. 명문대 출신들이 줄을 서는 곳에 전문대를 겨우 졸업한 자신 같은 사람이 붙을 리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었다. 만약 여기 붙는다면, 정규직이 된다면 어머니를 서울 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게 해드릴 수 있었다.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넥타이 제대로 맸어? 소연은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매만져 주었다. 10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산 색이 바랜 남색 넥타이였지만 아들에게는 가장 귀한 정장이었다. 강민은 부산역에서 KTX를 탔다. 왕복 기차표만 12만 원. 이번 달 카페 수입에서 빼야 할 돈이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도시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었고 고층 빌딩들은 하늘을 찔렀다. 강민은 지도 앱을 켜고 면접 장소로 향했다. 서원문화재단 본관.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다. 강민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주눅이 들었다. 주변 면접자들은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강민 씨, 5번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면접실 문을 열자 긴 테이블 너머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에 앉은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다. 흰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위험 있는 분위기. 서원문화재단 이사장 한도윤이었다. 앉으세요. 강민은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다. 손에 땀이 났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어머니 장소연입니다. 순간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다.
옆에 앉은 면접관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한도윤은 펜을 주우며 강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빛, 그 미간의 주름, 심지어 말투까지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장소연. 25년 전 자신의 며느리,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사람. 왜?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강민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제대로 일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던 모습을 봤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프실 때도 저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래서 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가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생년월일 2001년 3월 15일. 출생지 부산. 모친 장소연. 부친 미상. 그 날짜, 그 장소, 모든 것이 일치했다. 면접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강민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도윤은 의자에 깊이 기댔다. 옆에 앉은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선우 국장을 당장 불러주세요. 네. 지금요? 지금 당장이요. 30분 후 이선우 사무국장이 이사장실로 들어왔다. 한도윤은 강민의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어머니의 과거, 모든 것을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25년 전 제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온 강민은 어머니에게 면접 이야기를 했다. 소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잘했어, 민아. 내가 최선을 다한 거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소연의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서원문화재단. 한도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강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본사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붙었어요. 제가 붙었어요. 소연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 한도윤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새로운 인턴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24세 청년이 서재로 들어왔다. 한서준, 한도윤이 키운 손자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재단 기획팀에서 일하는 완벽한 후계자 후보였다. 그래,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 어떤 사람인가요?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너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다. 잘 챙겨주거라. 알겠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한도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년 전 아들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 그 아기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웃고 있는 며느리 장소연의 얼굴은 또렷했다. 소연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냐?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월요일 아침 9시 서원문화재단 로비. 강민은 새로 산 흰 셔츠를 입고 긴장한 채 서 있었다. 인사팀 직원이 그를 안내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 배치 받으시면 각 팀에서 멘토를 정해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은 로비를 둘러봤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일할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저기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바로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색 정장,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강민은 숨이 멎었다. 그 남자도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 진짜 똑같은데? 쌍둥이 아니야? 강민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거울보다 더 생생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자신과 똑같았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미간의 주름까지. 키도 비슷했고 체형도 거의 같았다. 한서준도 충격에 빠져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나와 이렇게 닮은 건가? 인사팀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 강민 씨. 이쪽은 기획팀 한서준 대리님이십니다. 서준 대리님, 이쪽은 오늘 첫 출근하신 강민 씨고요. 서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은,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기묘한 감정이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두 분 형제세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외동입니다. 저도 외동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재단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기획팀 한대리랑 새로운 인턴이 완전 쌍둥이래. 진짜? 나도 봐야겠다. 아니, 진짜 똑같아. 헷갈릴 정도야. 오후 3시 한도윤의 이사장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선우 국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확인했습니까? 네. 강민 씨와 한서준 대리의 생년월일이 같습니다. 2001년 3월 15일. 둘 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은? 강민 씨는 부산 해운대 성모병원 출생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준 대리의 출생 기록도 같은 병원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두 명의 남아가 태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한도윤의 손이 떨렸다. DNA 검사를 진행하세요. 극비리예요.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이선우가 나가자 한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아들 한민호와 며느리 장소연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날 밤 화재가 났고 아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내 남영신이 간신히 아기 한 명을 구해냈다고 했다. 아내의 말을 믿었다. 25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소연아, 너가 정말 살아있다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한편 기획팀 사무실에서는 강민과 서준이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다. 인턴 기간 동안 제가 멘토를 맡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서준은 강민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사람을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걸까? 혹시 가족 중에 저와 닮은 사람 있습니까?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뿐이에요. 아버지는요?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이 사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서준은 할아버지 서재로 찾아갔다. 할아버지, 오늘 새로 온 인턴을 봤습니다. 그래, 저와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쌍둥이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한도윤은 손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서준은 자신이 키운 소중한 손자였다. 25년 동안 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웠다. 서준아, 내 할아버지. 만약 말이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인생이 내가 믿었던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서준은 당황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며칠 후 이선우 국장이 비밀리에 DNA 샘플을 채취했다. 강민의 것은 사용했던 컵에서, 서준의 것은 건강검진 자료에서 가져왔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이사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뜯었다. 강민과 한서준의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 99.99%.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한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2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장 부산으로 가야 한다. 네, 지금요? 장소연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한다. 그날 밤 한도윤은 혼자 부산행 비행기를 탔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그의 가슴 속에는 25년 만에 진실을 마주할 두려움과 잃어버린 며느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비행기는 어둠 속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리고 부산 어느 작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장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희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 성모병원. 한도윤은 낡은 병원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25년 전 손자들이 태어난 곳, 그리고 아들 부부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곳. 3층 302호실입니다. 이선우 국장이 조사한 정보였다. 장소연은 최근 심장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 중이었다. 한도윤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각 층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302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도윤이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장소연? 아버님?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25년 만의 재회였다. 소연은 48세, 하지만 60대처럼 늙어 보였다.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고 산소 마스크가 코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또렷했다. 소연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요? 그게 아니라, 왜 오셨어요? 25년 만에? 한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떠났니? 소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떠난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뭐라고? 어머님이, 남영신 여사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연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25년 전 3월 15일 밤 쌍둥이 아들을 낳고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남편 민호와 함께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소연아, 우리 애들 이름 뭐로 할까? 당신이 지어요. 그럼, 첫째는 서준이, 둘째는 강민이. 어때? 좋아요. 우리 아들들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밤 11시쯤 병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가 복도를 타고 올라왔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다. 민호야, 아기들. 소연은 갓 나은 몸을 이끌고 아기들을 안으려 했다. 하지만 민호가 그녀를 막았다. 당신은 먼저 나가. 내가 아기들 데리고 갈게. 안 돼. 같이 가야지. 빨리. 민호는 소연을 복도로 밀어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소연은 울부짖으며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안 돼요. 위험해요. 놓아요.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그때 굉음과 함께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새벽이었다. 병원 앞 광장에 임시 텐트가 쳐져 있었고 부상자들이 누워 있었다. 소연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제 남편은요? 제 아기들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분은 3층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아기들은요? 제 아기들은 어디 있어요? 한 명은 구조됐어요. 시어머님이 안고 계세요. 소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시어머니를 찾았다. 주차장 구석에서 남영신이 아기 한 명을 안고 서 있었다. 어머님, 우리 아기. 소연이 달려가자 남영신은 차갑게 돌아섰다. 한 명만 살았어. 네, 한 명만요? 다른 아기는요? 못 찾았어. 안 돼요. 다시 찾아야 해요. 소연이 병원으로 뛰어가려 하자 남영신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소연아. 네. 너는 이제 이 집과 아무 상관없어. 소연은 숨이 멎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저 때문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영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너 같은 천한 집안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가 애군을 끌고 온 거라고. 어머님,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소연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 아기예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주세요. 안 돼. 어머님. 남영신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다시 나타나면 이 아이마저 빼앗기게 될 거야. 영영. 너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사라져. 당신 존재 자체가 이 아이한테 독이야.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며칠 뒤 그녀는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보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관도 봤다. 하지만 이상했다. 관은 너무 가벼웠다.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새벽 문 앞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이 아이를 지키거라.
두 번 다시 우리를 찾지 말거라. 소연은 아기를 안아들었다. 아기의 발목에는 작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강민이라고 적힌 팔찌. 내 아들, 내 둘째 아들. 소연은 그날부터 강민을 키웠다. 청소,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학교에 보낼 때는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쌍둥이 형이 있다는 것도, 원래는 재벌가의 손자였다는 것도. 미나, 너는 그냥 엄마의 전부란다. 지금 병실에서 한도윤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아버님. 저는 결국 한 아들밖에 못 지켰어요. 아니다. 너는 두 아들을 다 지킨 거야. 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를 꺼냈다. 강민이 살아있다. 그리고 서준이도 살아있고. 소연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 99.99%라는 문장을 읽었다. 이게 무슨, 두 아이가 다 살아있었어. 그리고 이제 서로를 만났어. 소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말, 정말이에요? 서준이도 살아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소연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 그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도윤도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소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족이 되는 거야. 서울 서원문화재단 회장실. 서준아, 잠깐 올라오너라.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서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에는 업무 시간에 개인적으로 부르는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실까? 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한도윤의 목소리가 무겁고 떨렸다. 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할아버지,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한도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서준아,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내 할아버지가 맞다. 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점점 불안해졌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내 아버지. 한민호는 25년 전에 돌아가셨다. 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살아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너한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 서준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쌍둥이. 동생? 강민이다. 너희 둘은 일란성 쌍둥이야. 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5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서준아,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왜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다. 내 할머니가 나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였어. 할머니가요? 25년 전 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 내 할머니가 너희를 구했다고 했어. 그리고 내 어머니는 다른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했지. 나는 그걸 믿었어.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진실은 내 할머니가 내 어머니를 쫓아냈고 너희 형제를 갈라놓은 거였다. 서준은 벽에 기대섰다. 숨이 가빠졌다. 그럼 제 인생은 뭡니까? 제가 누구예요? 저는 한서준이 아닌 겁니까? 넌 한서준이 맞아. 그리고 동시에 장소연의 아들이기도 해.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강민이 들어왔다. 이선우 국장이 그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이사장님께서 부르셨다고. 강민은 서준을 보고 멈춰섰다. 서준도 강민을 봤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바라봤다.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너희 둘은 형제다. 일란성 쌍둥이. 강민은 입을 떼지 못했다.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벽을 쳤다. 이럴 수가. 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서준 씨, 형이라고 불러. 나는 내 형이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민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형?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처음 만났지만 오래 그리워했던 사람처럼, 낯선 사람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미안해. 너를 몰랐어서. 아니에요, 형. 저도 형을 몰랐어요.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둘이 함께. 부산행 비행기는 오후 3시에 떴다. 한도윤, 서준, 강민, 그리고 이선우 국장까지. 네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준은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사람. 평생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다.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비행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택시를 타고 성모병원으로 향했다. 302호실 앞에서 강민이 먼저 문을 열었다. 엄마 나왔어. 미나? 장소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민 뒤에 선 사람들을 보고 숨을 죽였다. 아버님. 그리고 서준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장소연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다. 강민과 똑같이 생긴 눈, 코, 입술.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기도 했다. 어머니.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서준이. 내 서준이. 서준은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예요. 서준이에요. 소연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25년 만에 만지는 아들의 얼굴. 미안해.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강민도 다가와 어머니와 형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한도윤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민호야, 너의 가족이 이제야 제대로 모였구나. 그날 저녁 한도윤은 서울의 아내 남영신에게 전화했다. 당신 부산에 내려오시오. 무슨 일이에요? 25년 전 당신이 한 일. 이제 밝혀졌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가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병실에서는 두 형제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형, 우리 정말 닮았어요. 그래. 근데 너 코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 코가 더 높아요. 소연은 두 아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25년 동안 갈라져 있던 가족이 이제야 하나가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역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며 남영신이 내렸다. 73세, 여전히 단정한 차림의 그녀였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성모병원으로 향했다. 25년 만에 다시 찾는 이곳, 아들이 죽었던 곳,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냈던 곳. 302호실 문 앞에서 명신은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무슨 얼굴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지. 바로 그때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한도윤이 서 있었다. 왔소? 네. 명신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장소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서준과 강민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명신에게 쏟아졌다. 명신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소연의 눈빛. 25년 전 자신에게 애원하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 아기예요. 명신은 입술을 깨물었다. 목이 메었다. 장소연 씨.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명신을 바라봤다. 명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네.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던 남영신이 재벌가의 안주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소연아, 미안해. 25년 동안 너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명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너무 괴로웠어.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어. 그래서 너를 탓했어. 너가 천한 집안 출신이라서 너가 우리 집에 애군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소연은 눈을 감았다. 서준과 강민은 할머니를 처음 보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건 다 변명이었어. 진짜 이유는 내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살 수 있었어. 명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너를 쫓아냈어. 쌍둥이 중 한 명을 빼앗아서 너가 다시 오지 못하게 했어. 만약 다시 오면 이 아이마저 빼앗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어. 그리고 나중에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강민이를 너에게 돌려보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았어. 명신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봤다. 25년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매일 밤 꿈에서 당신이 나타났어요. 아기를 달라고,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당신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줘.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죄를 씻을 수 있게. 병실이 조용해졌다.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강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소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네. 저도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명신은 고개를 숙였다. 25년 동안 매일매일 미워했어요. 왜 저에게서 아들을 빼앗았는지, 왜 쌍둥이를 갈라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님도 아들을 잃고 너무 아팠다는 걸요. 어머님도 저처럼 슬펐다는 걸요. 명신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소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명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용서할게요. 소연아, 이제라도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요. 명신은 소연의 손을 잡고 울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다. 서준과 강민도, 한도윤도 눈물을 흘렸다. 25년 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다. 그날 오후 가족은 함께 병원 옆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명신은 소연 옆에 앉아 국을 떠서 건넸다. 천천히 먹어. 건강 회복해야 해. 고맙습니다, 어머님. 서준과 강민은 마주 앉아 서로를 보며 웃었다. 형, 이거 먹어봐요. 부산에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 고마워.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민호야, 보이니? 내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단다. 며칠 후 서울 서원문화재단 본사. 한도윤 이사장이 강민을 회장실로 불렀다. 앉아라. 네, 이사장님. 한도윤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강민아, 우리 재단에서 특별 채용권을 검토 중이다. 네. 내가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 과장으로 바로 임용하는 거지.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한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내 손자니까.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사장님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 저는 제 실력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실력으로 승진하고 싶습니다. 강민은 또렷한 눈빛으로 한도윤을 봤다. 할아버지의 손자라서 특혜를 받는다면 저는 평생 그 그늘에 갇혀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강민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곧 웃었다.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민호도 그랬어. 절대 특혜를 받으려 하지 않았지. 저는 1년 후 정규직 공채에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실력으로 붙겠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한도윤은 일어나 강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럽다, 강민아. 1년 후 서원문화재단 2025년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 결과 발표.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강민. 2차 면접 전형 합격자 강민. 최종 합격자 수석 입사 강민. 발표가 나자 사무실이 술렁였다. 저 사람 작년에 인턴 아니었어? 맞아. 근데 다시 지원했나 봐. 수석이라고? 대단한데? 강민은 합격 통지서를 받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붙었어요. 수석으로. 전화기 너머로 소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우리 민이. 정말 자랑스럽다. 소연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한도윤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고 이제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도윤의 저택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소연, 서준, 강민, 한도윤, 그리고 남영신까지 5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자, 다들 잔 드세요. 한도윤이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은 강민이 정식 직원이 된 날이자 우리 가족이 진짜로 완성된 날입니다. 건배. 5개의 잔이 부딪혔다. 명신은 소연 옆에 앉아 음식을 권했다. 소연아, 이거 맛있어. 먹어봐. 고맙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준은 강민을 보며 물었다. 민아, 어느 팀 배치받았어? 기획팀이요, 형. 진짜? 우리 같은 팀이네. 네, 형한테 많이 배워야죠. 두 형제는 웃으며 어깨를 부딪혔다.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게 너희 아버지 민호야. 한도윤이 사진을 보여줬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 서준과 강민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닮았어요, 형. 너도 닮았어. 소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민호야.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컸어.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창밖으로 쌓여갔다. 가족은 마당으로 나가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자, 사진 찍을게요. 명신이 카메라를 들었다. 모두 가까이 붙어서 서세요. 한도윤, 소연, 서준, 강민, 그리고 명신까지. 5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섰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렇게 첫 번째 가족 사진이 찍혔다. 며칠 후 강민은 부산 항구 근처 카페 소연이네를 정리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간판을 내리며 강민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미나, 다 정리했니? 소연이 뒤에서 물었다. 네, 엄마. 이제 서울 가요. 미나. 왜요? 소연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정말? 네.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2사람은 마지막으로 카페를 돌아봤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6개월 후 서원문화재단 기획팀. 강민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강민은 동료들과 함께 웃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팀의 일원이 되었다. 미나, 점심 먹으러 가자. 서준이 다가왔다. 네, 형. 2 형제는 나란히 걸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형, 오늘 저녁에 엄마 모시고 외식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신대. 좋아요. 가족 모두 함께. 가족 모두 함께. 2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가족 5이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다리에 불이 켜졌다. 참 아름답네요. 소연이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모이자고. 명신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님. 한도윤은 잔을 들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 가족이 진짜로 완성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니까. 벌써 1년이에요? 그래. 참 빨랐지. 한도윤은 서준과 강민을 봤다. 너희 둘 덕분에 이 늙은이가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할아버지. 고맙다, 애들아. 5개의 잔이 다시 부딪혔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강민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준이 옆에 섰다. 무슨 생각해? 그냥 신기해요. 뭐가? 1년 전만 해도 저는 부산에서 카페 일하면서 어머니 병원비 걱정만 했었어요. 형도 몰랐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몰랐죠. 강민은 웃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 됐잖아요. 진짜 가족으로. 서준도 미소 지었다. 그래.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만나게 만든 건 선택이었어요. 선택? 네. 할아버지의 선택, 엄마의 용서, 할머니의 사죄, 그리고 우리의 선택. 강민은 형을 봤다.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서준은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맞아. 선택으로 완성된 가족. 2 형제는 그렇게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뒤에서 소연이 두 아들을 불렀다. 서준아, 민아, 사진 찍자. 네, 엄마. 두 형제는 뛰어가서 어머니를 양쪽에서 안았다. 한도윤과 명신도 함께 섰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 사진이 추가되었다. 몇 년 후, 서원문화재단 이사회의실. 다음 안건은 신임 이사 선임건입니다. 한도윤 회장이 서류를 넘겼다. 기획팀 한서준 이사, 경영팀 강민 이사를 신규 선임하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서준과 강민이 마주쳤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사님이라니 민아. 형이라고 불러. 회사에서는 이사님이죠. 서준 이사님.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다. 그날 저녁 다시 가족이 모였다. 이제는 매주 모이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소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명신이 투자했고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꾸렸다. 오늘 만든 빵이에요. 드셔보세요. 소연이 바구니를 내놓았다. 우와, 맛있겠다. 가족은 함께 빵을 먹으며 웃었다.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민호야, 보이니? 내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 그날 밤 강민은 혼자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만나게 만든 건 선택이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밝히기로 선택했고, 어머니는 용서하기로 선택했고, 할머니는 사죄하기로 선택했고, 형과 나는 서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만 진짜 가족은 선택으로 완성된다. 나는 이제 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강민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1년 전 그날처럼. 가족이 처음 완성되던 그날처럼.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으며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다. 강민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고맙습니다, 운명. 그리고 고맙습니다, 가족. 25년 후 서원문화재단 50주년 기념식. 백발이 된 서준과 강민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다. 오늘 우리 재단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서준이 말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강민이 이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장소연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80대가 된 소연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형제는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기념식이 끝난 후 소연은 두 아들과 함께 묘지를 찾았다. 한도윤과 남영신, 그리고 한민호의 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호. 소연이 꽃을 놓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자랑스럽죠? 서준과 강민도 무릎을 꿇고 절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듯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다. 집에 가자, 엄마. 그래, 가자. 가족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다.